우리 지역의 이슈를 다양한 관점에서 알아보고 소통하는 시간 시사 토크쇼 이슈앤 팩트체크입니다. 자, 우리 한국은 예전엔 마약 청정국이었죠. 그것도 이제 옛말이 됐습니다. 마약하면 영화에서 보거나 특정 집단의 전유물 정도로 생각했습니다만 이제는 일반인, 주부 학생할 것 없이 심지어 중학생까지도 인터넷 통해서 마약을 구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왜 이렇게 마약이 급증했는지, 마약 범죄의 증가 추세를 알아보고 근절 방안은 없는지,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모셨습니다. 박미광 약사님, 그리고 구미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치유재활팀의 안대용 팀장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안대용 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 인터넷에 마약 두 글자만 치면요, 예전보다 관련 기사 콘텐츠가 엄청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마약 범죄가 증가했다는 증거인데 전국적으로 얼마나 늘었고 우리 경북 지역의 데이터는 어떤지, 뭐 정확한 수치까지는 아니더라도 먼저 좀 짚어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인터넷에 마약이란 두 글자만 검색해도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기사들과 다양한 형태의 어떤 뉴스들이 나타납니다. 네네.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9년도에는 마약 사범이 16,04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는 18,395명으로 약 14%가 증가했는데요. 조사를 집행하는 기관이나 어떤 지역마다의 수치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조사한 것 중에 하나가 경찰청에서 조사한 통계입니다. 이거는 경찰청에서 조사한 통계에서 구미 지역을 제가 봤는데 구미 지역이 2019년도에 31건의 마약 범죄가 있었어요. 그런데 2021년도에는 무려 142건이나 있었을 만큼 이 문제가 심각했었습니다. 5배 가까이 증가했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범죄에는 이제 암수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실제로 드러나지 않은 범죄를 추측하는 것이죠. 실제로 마약 범죄의 경우에는 암수율이 무려 28배나 됩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구미에 마약 범죄가 한 10건 정도가 있었다. 그렇다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체감하지 못하는, 그 지역사회에 드러나지 않지만 나타나는 문제들은 약 280건 정도, 이 28배를 적용해서 280건 정도는 있을 수도 있다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건 실제로 이 마약 문제들이 지역사회에 이미 많이 침투되어 있고 이제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을 만큼 지역사회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될 문제라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기야 마약 범죄 증가율 수치라는 것은요, 체포가 됐거나 처벌받는 것에 국한되는 것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아직 잡히지 않거나 파악되지 않은 암수율은 엄청나다는 얘기니까 진짜 심각하게 느껴지는데. 맞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심각한 건 2017년까지만 해도 40대 범죄라든가 중독률이 가장 높았었는데 2021년을 보니까 10대, 20대가 굉장히 증가했습니다. 특히 청소년 마약 범죄 마약 증가율이 몇백 %가 증가했다고 하는데 10대는 어떤 경로로 마약을 구입하게 되는 건가요? 실제로 기사를 봐도 거의 대부분 10대들의 기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는 10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약을 공짜로 준다는 누군가의 권유와 호기심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구하기도 쉽고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마약을 접하게 된 10대들 같은 경우에는 또다시 마약을 구하기 위해서 자진해서 마약 유통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대 마약 사범이 48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는 119명이었거든요. 무려 거의 4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여기서 또 암수율 28배를 적용하면은 실제 전국에서 약 1만 명 이상의 10대들이 마약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가정 내에서도 그리고 학교 단계에서부터 어떠한 대책과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마약 중독자가 마약을 구하는 과정은 비틀거리면서 현금을 싸들고 가서 어두운 뒷골목에서 누군가를 만나서 직접 전달받는 방식이었는데 10대들은 보니까 다크웹이라든가 뭐 텔레그램 같은 경찰 수사도 쉽지 않은 곳에서 서로 모르는 상태에서 던지기 수법으로 특정 장소에 놔두면 그냥 찾아가고 서로 누군지도 모른다면서요. 맞습니다. 이게 SNS가 워낙 많이 발달해 있고 실제로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SNS를 워낙 저희 어른들보다 훨씬 더 잘 사용하거든요. 그런 경로를 통해서 구하기도 하고요. 예전에 들은 얘기들 중에서는 이제 지하철, 이거 영화에서나 보던 일일 수도 있는데 지하철에 보면 이제 사물함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캐비넷이 있습니다. 그럼 캐비넷 몇 번에서 이렇게 빼가고 이런 거래들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게 워낙 치밀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한 번에 다량으로 이렇게 마약을 판매를 한다거나 그러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고객과 이제 신뢰 관계가 어느 정도 쌓이고 나면은 실제로 뭐 약 300만 원치를 판다거나 이렇게 대량으로 좀 팔게 되지 처음에는 이제 샘플식으로 해가지고 70만 원 이런 식으로 팔고 그렇게 잘 안 판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알게 모르게 굉장히 많은 추세입니다. 방법이 더 첨단화되고 지능화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자, 박미광 약사님, 신종 마약류가 워낙 많이 증가했다고 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마약은 나쁜 건 아는데 이건 아니겠지 하고 일반 약처럼 먹었다가 중독되는 경우도 꽤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법적으로 마약류로 관리하고 있는 품목들은 뭐가 있는지 그걸 좀 알려주시죠. 우리들이 마약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마약류라고 지칭을 해야 됩니다. 아, 유자를 붙여야 되는군요. 네.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대마 이렇게 세 가지를 통지칭해서 마약류라고 합니다. 예, 그 마약류는 천연 마약과 합성 마약이 있고요. 천연 마약에는 우리가 잘 아는 양귀비 앞편, 합성 마약은 천연 마약을 화학적으로 합성한 게 합성 마약이고요. 네네. 향정신성 의약품에는 각성제, 그다음에 진정제, 수면제를 포함한 진정제가 있고요. 대마에는 대마초, 해시시 오일, 지금 현재 법적으로 지정하는 것은 대마초, 마리화나입니다. 네네. 네. 그럼 종류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법적인 관리 대상이 들어가 있는 품목은 네. 몇 가지나 그러니까 되나요? 총 마약류는 한 384종이 있고요. 네. 향정신성 의약품에 새로 추가된 신종 마약류가 거의 100여 종을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총 우리나라에서 관리하는 거는 478종입니다. 거의 500여 가지나 되네요. 네. 저도 모르는 것도 많습니다.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국이 정리를 해놔도 내일 또 새로운 마약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네네. 오늘 약사님께서 다양한 그 약을 준비해 가지고 오셨는데요. 같이 좀 얘기해 주시죠. 네. 여기에는 마약 성분이 들어가 있는 진해제, 거담제입니다. 진해 거담제고요. 이거는 마약 성분이 들어가 있는 진통제입니다. 진통제. 패치. 예. 그다음에 이거는 마약성 진통제. 요 두 가지가 마약입니다. 아, 예. 그러니까 그때 두 가지 더 위험한 건가요? 이 마약이 펜타닐 계열의 패치형 아, 마약인데 몰핀의 100배 정도의 효과가 강력한 진통제고요. 요거는 암 환자들 진통이나 네네. 제왕절개했을 때, 그리고 교통사고나 이렇게 해서 급성으로 심각한 진통이 왔을 때서는 마약 진통제입니다. 마약성 진통제와 마약 진통제로 구별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마약성과 그냥 마약은 또 네. 그러니까 이 약품들이 다 처방전 있으면 약국에서 구할 수 있는 약들이라는 거죠. 마약은 일반 약국에서는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네, 이거는 아무래도 중증 환자들 위주로 하다 네네. 보니까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에서 취급을 하고요. 이 두 가지는 그다음에 요거는 일반 약국에서 취급을 하는데 처방전이 있어야지 구매가 가능합니다. 네. 지금 이 스틱형, 액상형 약은 우리가 흔히 먹는 그런 진해 거담제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양귀비에서 앞편에서 예, 추출한 성분 중에 코데인 성분이 있는데 이 코데인을 한 번 더 정제시킨 디히드로 코데인이라고 하는 성분이 여기에 복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어서 마약만큼의 뭐 중독성이나 습관성은 내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약을 먹는 데 있어서 제가 전문가로서는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많기는 합니다. 네. 장복하면 좋지 않겠군요. 네.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살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러 오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네, 막무가내로 내어놔라고 하는 막무가내로? 사람. 네. 그 우리나라가 2000년도부터 의약 분업이 되어서 처방전이 있어야지 지금 이제 약국에서 약을 전문 약을 구입을 할 수 있는데 지금 2023년인데도 아직까지 나 그 약 이거 물약 내놔라. 왜냐하면 효과는 좋아요. 네네. 효과는 좋으니까 물약 좀 살 수 없나? 돈 더 줄게.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의사의 처방전을 받아서 의사의 진료를 받은 다음에 정확하게 나가야 되는 약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식이 참 많이 있죠. 현장에서는. 마약도 무섭지만 원래는 의약품인데 우리 병 낫게 하려고 만든 건데 이거를 오남용하는 사례가 사실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이런 말이 있죠.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그런데 저는 직업이 뭐 약사니까 집에 애들한테 약을 정확하게 맞춰서 정상에 맞춰서 주는데 대부분은 친구가 나 먹고 이거 좋더라. 너 좀 먹어볼래? 그다음에 또 애가 아파서 오면 엄마가 약을 뭐 상비약을 사놨는데 엄마가 아이 정상과 맞지 않는 약을 주는 경우가 약국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꽤나 많이 나와요. 네네.
약을 집에서 약을 드시더라도 꼭 먹어야 되는 정상과 맞는지를 꼭 물어보시고 그래서 약을 먹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팀장도 그렇고 센터에서 다양한 학교라든가 지역 사회로 또 강연 이런 것도 많이 나가실 텐데 그 교육 현황은 어떻습니까? 어떤 강의를 하고 계신지. 저희가 실제로 이제 지역사회나 아니면 지역사회 안에 있는 초중고등학교에 이렇게 예방교육을,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나가고 있습니다. 네네. 2021년도까지는 주로 약물 오남용 교육하면은 알코올에 조금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었어요. 그런데 2022년도부터는 이제 요청을 하는 기관들에서 이제 알코올보다는 마약에 조금 더 초점을 둔 교육을 요청한다라는 수요가 굉장히 급증했습니다. 요청 자체도 마약 관련으로 해달라 이렇게 오는군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학교 측에서도 이제 알코올보다는 이제 마약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교육을 좀 부탁드립니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실무자들을 대상으로도 저희가 마약과 관련된 현황에 대한 교육을 한다거나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예방 교육을 주로 진행하는 목적 같은 경우에는 이 중독의 폐해나 중독이 내 몸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는 일반 사람들이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심하게 실제로는 영향을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명확하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예전에는 센터에 3분이 구미 포항 지역을 커버하셨다고 하는데 한 5배는 더 많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력이? 지금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처음에 입사했을 때는 3명이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네, 그러시다면서요. 그런데 현재는 이제 8명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규모가 조금 커지고 늘어난 것 또한 이제 지역사회 욕구에 맞춰서 정부도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제 정부에서 예산을 투입할 때 분야마다 매 해마다 또는 뭐 5년마다 이렇게 계획을 다 짭니다. 그런데 이제 특히 그 안에서도 진짜 많이 늘어난 부분이 중독 파트거든요. 보통 예산을 막 600% 이렇게 늘려주지 않아요. 5년 동안 600% 늘릴 계획이다 이렇게 계획을 짜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도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독 영역에서는 약 600%가량 이상 예산을 증진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웠던 발표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만큼 지역사회에서도 중독과 관련된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있고 정부에서도 그것을 알고 있다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산도 늘었고 학교라든가 지역사회에서 특히 마약 중독 관련해서 강의를 해달라고 요청을 한다는 것은 그 수요가 늘었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마약이 얼마나 심각해진 상황이냐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약사님, 우리가 보통 마약 범죄 얘기할 때 피해자가 없는 자기 파괴적인 범죄다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동의할 수 없거든요. 그게 2차 범죄를 유발할 수도 있잖아요. 마약을 먹고 뭐 음주 사고를 낸다든가 강도, 강간, 살인, 2차 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것은 마약이 가지고 있는 성분 안에 환각 물질이 있는데요. 이 환각 물질이 중추신경을 흥분시키기도 하고 억제시키기도 하기 때문에 이 사고와 판단이 허려집니다. 그리고 집중력도 저하되고 그래서 어떠한 돌발 행동을 할지 모르고 이 돌발 행동은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피해 행동까지 이어져 그렇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약류에 대해서 깊이 자세히 들어가게 되면 4가지의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약류는 섭취를 하게 되면 그 약물에 계속 의존을 하게 되는 의존성이 생기고요. 의존성. 그리고 먹다 보면 사용량이 늘어나는 내성이 생깁니다. 내성이 생기고 또 약물을 나의 의지대로 그래서 끊었다가 금단 증상이 생기는데 이 금단 증상이 너무너무 괴로워요. 괴롭고 내 몸과 정신과 육체적으로 이 금단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거를 통제를 못하기 때문에 서서히 본인을 죽이는 자살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저는. 그 TV 보니까 요즘 미국 필라델피아인가요? 켄싱턴 주에서 마치 좀비처럼 이렇게 근육이 경직돼서 길거리에서 무슨 마치 춤추는 것처럼 브레이크 댄스 추는 것처럼 정지해 있는 사람들이 되게 무섭던데요. 네, 그게 펜타닐이라는 것은 펜타닐이에요. 예, 신종 마약? 예, 신종 마약인 펜타닐 계열인데요. 이 펜타닐이 아까 말씀드린 아편에서 추출한 몰핀의 100배 정도의 강력한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네. 1회 사용량이 0.005mg이에요. 그러게 0.005. 양이- 정말 작아요. 예. 정말 작은데 쪽 하면 최대 치사량이 2mg이에요.
2mm만으로도 죽을 수 있다. 예, 치사량이에요. 그런데 조금씩 이게 쌓이고 쌓여서 내성도 생기고 의존성 생기고 그로 인해서 중독성으로 가야 되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계속 투약을 해야 돼요. 투약을 해야 되다 보니까 몸에 뼈가 녹고 예, 근육이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비처럼 그렇게 그냥 30분씩 그 자세로 서 있는다든지. 이러고 있던데? 그럼요. 예. 정지하면 아닙니다, 여러분. 네.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 마약 거리가 거의 한 3km에 달한대요. 음. 켄싱턴 마약 거리가. 근데 이 마약 거리는 미국에서 통제 밖이에요. 미국에서는요. 50개 중에 주 중에서 21개 주가 대마초를 합법화 시켰어요. 마리화나를 합법화 시켰는데 다른 마약을 대마처럼 만들어서 예, 피우면서 다른 약물 중독까지 같이 2가지, 3가지, 4가지 얼마 전에 뭐 연예인 같은 경우에는 5가지 네네. 정도의 마약을 섭취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경찰들도 사건이 일어야 출동을 해요. 그 경찰차가 지나가고 뭐 서갖고 있어도 전혀 개의치를 안 해요. 중독된 사람들은. 네. 거기서 길거리에서 사망하는 사람들도 부지기수고요. 이제 거기서 자기도 모르게 어떤 범죄 행위를 했을 때 그때 경찰이 출동을 한다고 해요.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이 원료 제조국인 중국과 미국의 외교 문제까지도 비화되고 있다고 하는데 팀장님 이번에는 그 법적인 얘기를 좀 해보죠. 현행범인 경우 초보는 집행유예 정도로 그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걸 사고 판다든가 하는 범죄자들 같은 경우는 수위를 더 강화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있고 엄벌주의가 능사는 아니다 이런 또 반론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마약 산업에도 종류가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약을 제조, 알선, 수출입, 매매, 소지 등을 했을 경우에는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고 단순 투여했을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이제 마약류 관리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네. 사실 마약 범죄의 경우에는 그 중독성이 굉장히 강해서 재범률이 약 40%나 되는데요. 일반 범죄의 재범률이 약 25%인 것을 고려하면은 굉장히 높은 수치인 거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약 범죄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회복을 통해서 그리고 치료를 통해서 이 재범률을 낮추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집행유예를 초범인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통해 치료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죠. 치료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그 재범률을 낮추는 데 조금 더 초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치료의 기회를 제공하고 치료를 받겠다는 의사가 있더라도 그러한 인프라가 부족하여 개선이 필요한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치료 재활을 받고 싶어도 기관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죠. 맞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텐데요. 현재 사실 대한민국에는 이제 약 21개 이제 마약류 중독자들에 대한 치료를 할 수 있는 병원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21개의 병원이. 그런데 지난해 이제 이 병원 21개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환자가 421명 정도 됩니다. 421명 정도 되는데 근데 문제는 그중 97%가 2개의 병원에서만 치료를 진행했어요. 그만큼 이제 그 병원 안에서도 장비나 인력이나 인프라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아마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하여서는 인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조만간 이제 정신보건 종합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하니 한번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범죄자에 대한 처벌은 강화하고 중독자를 치유시키는 또 재활시설, 치료기관은 더 많이 지어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2가지 정책이 필요하겠네요. 자, 끝으로 마약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우리 약사님부터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크게 우리나라에서 중독이라고 지칭하는 거에서는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 그다음에 성중독, 성범죄를 포함한 그다음에 마약 중독, 그다음에 니코틴 중독, 예, 이렇게 5대 중독이라고 지칭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 이런 중독자들의 뇌 구조가 보면은 거의 다 비슷해요. 네, 뇌 단청을 찍은 사진을 판독을 해보면은 전두엽이나 척두엽 쪽이 공간과 시각, 예, 이런 거를 전달하고 잘 저장하고 기억해야 되는 회로들이 완전히 망가져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딱 2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 가지는 마약 김밥, 마약 떡볶이, 뭐 마약 순대
이 다 중독성 있다고 붙이는 건데 이런 상호를 붙이는 게 오히려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떨어뜨리는 게 아닌가. 네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미국의 예를 들어보면은 이미 제약사들이 너무 약을 많이 과잉 생산하고 그다음에 의사들이 또 과잉 처방을 하기 때문에 중독자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이미 골든타임이 지났다고 봐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인구 대비 이 전체적인 5대 중독자들을 다 합하면 한 900만 명 정도 돼요. 900만 명. 그 중에서는 마약 중독자가 그나마 적지만 그래도 옛날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네네. 예비 중독자들이 포진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에서는 이 골든타임을 지켜야 된다. 예, 이 골든타임이 아직은 희망이 있다. 예, 그래서 그러려면은 아까 팀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정부와 기관단체에서 많은 협력과 그다음에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그 인력에 대한 대체, 대처 문제라든지 교육에 대한 대처 문제가 저는 가장 핵심이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골든 타임을 꼭 사수하기 위해서는 학부모 교육도 많이 중요하고, 예, 학생 교육도 중요하지만 학부모 교육, 교사 교육, 그러고 전문가 집단이 많이 나서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이 마약 문제를 해결하는 골든 타임을 지킬 수 있는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골든 타임이 역시 마약에 있어서도 중요하다. 네. 마약을 안심하고 볼 수가 없는 게 이제 발등에 불이 됐기 때문에 확산을 막으려면 또 어떤 노력 기울여야 될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저희 약사님께서 일단 말씀해 주신 건 조금 거시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조금 필요한 노력들을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마약에서 이제 빠져나오든 아니면 예방을 하든 이런 것들이 인프라도 부족하고 치료 시설도 부족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사실은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능한 건 아니기에 치료에 절대 포기하지 않고 재활을 포기하지 않는 그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이제 만약에 내가 마약에 빠지게 되었다면은 그 회복의 과정, 치료의 과정을 함께 할 수 있는 센터에 등록해서 지지 체계를 구축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통해서 병원 치료와 재활 프로그램 등을 병행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불가능하지 않은 이 어려운 것들을 처음에는 이제 그 치료 초기 단계에는 금단 증상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 수 있어요. 수개월 동안은.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약물 치료나 주변의 지지, 격려 등을 통해서 극복해 나가다 보면은 금단 증상은 점차 완화되어지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회복도 조금 더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자기 자신의 안전을 지키는 것,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개인의 역할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독으로 인한 중독과 같은 쾌락적인 삶만 쫓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진짜 진정한 개인이 개인으로 진정한 행복한 삶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죠. 사실 고민을 한다고 해서 답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사실 답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다는 담대함을 가지고 내가 어려운 게 있고 뭔가 그런 도움을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자신 있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뭐 주변 기관에 아니면 지역 사회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자기 자신의 안전을 지키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이 굉장히 와닿네요. 나를 사랑하는 첫걸음이다. 외롭거나 힘들 때 다른 사람,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야지 약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라는 또 중요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구미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안대용 팀장님과 박미광 약사님 통해서 마약의 위험성, 다양한 방안 등에 대해서 얘기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담배갑에 망가진 폐사진을 넣어서 경각심을 주기도 하는데요. 마약으로 일그러진 얼굴, 사용 전과 사용 후 등등 다양한 시각적 방법을 동원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미디어 매체들도 더 신경을 써야 되겠죠. 마약 범죄가 증가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단면입니다. 범죄자 처벌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약물 오남용을 막기 위한 다양한 예방과 대책이 더욱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다양한 주제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